아니, 저는 그동안 아들 며느리 둘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사돈네 보니까 우리도 자주 모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니, 요즘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시집살이 시키는 집이 어디 있어요? 왜요? 수정이가 또 알아누웠대요? 아니면 또 사돈네 집에 피신 갔나? 여보세요? 정말 시집살이가 뭔지 한번 보여드려요? 사돈이 우리 아들 처가살이 시키는 것처럼요? 뭐라고요? 처가살이요? 나는 내 아들처럼 대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며느리를 내 딸처럼 한번 해보냐고요. 제가 시집살이 시키는 방법을 한 200가지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기회가 없어서 써먹질 못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유춘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박진성과 며느리, 또 사돈네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얼마 전 유 씨는 막내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있던 유 씨가 마지막으로 결혼시킨 자식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집안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아들 없이 딸만 내신 집안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결혼을 했고 유 씨의 아들이 둘째 딸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미혼인 20대 후반 딸 둘까지. 독특하다고만 생각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들만 있는 집에 장가 보냈더니 유 씨의 아들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머슴처럼 부리는 사돈 식구들. 유 씨도 똑같이 복수해줬더니 사람을 잡아먹을 듯 굴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더니 내가 하면 가족 간의 정이고 남이 하면 시집살이인 듯 했죠. 하지만 유 씨는 이참에 그런 이상한 사돈네 분위기를 바꿔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유 씨의 남편은 12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 씨의 큰아들은 10년 전쯤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딸도 그때쯤 결혼을 했고 유 씨와 30분 거리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인 박진성은 미혼으로 멀지 않은 곳에서 직장을 다니며 따로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한국에 자주 오지 않으니 볼 일이 몇 년에 한 번이었고 딸도 직장 다니고 애도 키우느라 자주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도 명절이나 유 씨의 생일쯤 돼야 한 번씩 보는 정도였습니다. 다른 가정들도 다들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은 1년이 채 안 되어 바뀌게 되었죠. 저 결혼하려고요. 막내 아들 진성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고 들어서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30대 초반이니 딱 적당한 때에 하는 듯해서 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한번 데리고 와야지. 조만간 같이 올게요. 그쪽 집에는 가봤어? 사귀는 동안 몇 번 봤어요. 그래? 어때? 그리고 아들의 대답에 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딸만 넷이야? 어이구, 아들 낳고 싶으셨나 보네. 유 씨의 웃음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엔 포기하셨나 봐. 막내까지 딸 낳을까봐 안 낳으셨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 씨의 친구는 걱정스럽게 반응했습니다. 딸만 넷이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했죠. 딸 내신 게 뭐가? 아들 뺏기는 거 아니야? 뺏기다니? 아들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딸들이랑 엄마 사이가 남다르다고 주위에 보면? 그럼 처갓집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위는 온갖 굳은 일 다 시키고 아들 노릇해야 할걸? 아니 머슴 노릇일지도 모르고.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네.
서로 우애 좋은 가족이면 좋지 뭐. 친구의 말에 유 씨는 웃어 넘겼습니다. 웃어 넘기면 안 됐던 말을 말이죠. 상견례 날이 왔을 때 유 씨는 미래를 직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유 씨는 조금 기가 질리는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 씨는 상견례 자리에 딸과 막내 아들만 달랑 데리고 나왔는데 상대방은 사돈부부와 딸 넷이 함께 나오니 방이 가득 찼습니다. 저희가 식구가 조금 많죠? 보기 좋네요. 딱 보기에도 서로 사이가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딸들은 서로 귓속말을 하며 깨르르 웃었죠. 그 사이에 홀로 껴있는 바깥사돈이 조금 외로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유 씨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사돈은 여자들의 기가 눌린 듯 인사만 한 뒤에는 말없이 식사만 했습니다. 큰아드님은 미국에 있다고요? 아, 예. 결혼해서 쭉 미국에 살고 있어요. 아이고, 세계적인 인재인가 보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회사 다녀요. 그래요? 여기 누나도 결혼하셨다던데 사위는 무슨 일을 하시나? 두 번째 질문에는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묻나 싶었습니다. 큰아들 직업까지는 몰라도 사위의 직업까지 묻는 게 이상했죠. 아, 저희 사위도 회사 다녀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첫째 사위는 변호사예요. 그러면서 뿌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꼭 원하는 대답이 있는 듯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요. 변호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첫째 사위를 예뻐하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유 씨의 아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첫째 사위 이야기만 늘여놓는 모습에 조금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를 이렇게 예뻐하니 둘째 사위가 될 유 씨의 아들도 예뻐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전문직은 아니어도 아들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이렇게 살가운 딸들이 넷이나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 유 씨의 말에 안사돈이 안색이 환해져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억만금을 줘도 안 바꿀 보물들이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들 낳으려고 딸을 넷이나 낳게 됐는데요. 근데 키워보니까 딸이 아들보다 훨씬 나아요. 사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들, 딸 둘 다 있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대답을 종용하는 안사돈이었지만 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 함께 앉은 앞에서 딸이 더 낫다는 말을 하라는 듯 했죠. 아무튼간 아들 못지 않은 딸들이에요. 저희 집처럼 화목하고 분위기 좋은 집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 장가올 남자들도 복 받은 거죠.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머릿속으로는 친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이나 혼수는 반반 하시나요? 유 씨가 조심스럽게 운을 띄워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집은 남자 쪽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상도 안 해봤는데 우리 첫째도 그렇게 보내서 요즘엔 그렇게들 하나요? 떨떠름한 기색을 보이는 안사돈 때문에 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자가 집을 안 해오는 건 상상해보지 않았다는 말과 첫째 사위도 집을 해왔다는 말. 결국은 아들과 상의해보겠다는 말을 하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저희 엄마가 딸 내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제부를 저희 집 아들로 여기고 잘 대해주겠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어쩐지 유 씨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기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작은 아들의 본격적인 처가살이가 시작이 되었죠. 집이니? 아니요. 처갓집에 와 있어요. 뭐? 또 거기가 있어? 아들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또 처갓집에 가 있다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남짓 되었는데 거의 매주 가 있는 듯 했습니다. 모임 때문에요. 유 씨도 아들도 결혼 전엔 몰랐지만 거의 매주 주말마다 모인다는 사돈네. 한 주는 장모님 집, 한 주는 처형 집, 또 한 주는 처제 둘이 같이 사는 집. 돌아가면서 사이좋게 모임을 한다는 아들의 말에 듣기만 해도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모임을 그렇게 많이 해? 특별한 날도 아니면서. 그러자 아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1-2주는 재미있었다고 말했던 아들이었지만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고 늘상 처갓집에 가는 마음이 편할 리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모님 댁에 가구 옮긴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 김에 다 같이 모인다고요. 가구 옮기는데 왜 널 불러? 그 집에 바깥 사돈도 있고 큰 사위도 있다면서 왜 늘 너만 부려먹는 거야? 장인어른이 어떻게 가구를 옮기시겠어요. 그리고 형님은 바쁘다고 늘 안 오시고. 아들만큼이나 유 씨도 깝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너머로 유 씨의 아들을 부르는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끊어야 해요. 장모님 어디 좀 모셔다 드려야 해서. 아주 머슴을 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고 안 바쁜 게 아닌데. 그리고 자신의 선에서 거절하지 않고 주중에 힘들게 일한 아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며느리도 곱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처가 행사가 그렇게 많고 모임도 그렇게 많은지. 얘기만 들어보면 자식이 넷이 아니라 20명은 되는 듯 했습니다. 사이가 좋은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매주 보며 사는 가족들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아들에게 모이면 할애기가 그렇게 많냐 물었더니 들려오는 대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유 씨의 질문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남자들끼리는 술 마시고요. 여자들끼리는 뭐 시집 식구들 대하는 법, 좋은 남자 고르는 법, 뭐 그런 거요. 늘 똑같아요. 좋은 남자 고르는 법은 그렇다 쳐도 시집 식구들 대하는 법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유 씨가 불만스럽다고 한들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과 처가의 문제이니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데려다가 친정일에 부려먹었으면 며느리도 어느 정도 시집일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네가 결혼하고 난 후 첫 명절, 설이었습니다. 명절을 얼마 안 남기고 유 씨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안사돈의 전화였는데 뜬금없이 부탁이 있다기에 의아했습니다. 네, 무슨 부탁이요? 아, 그게요. 저희가 가족끼리 여행을 좀 가려고 해요. 네. 그러세요? 근데 무슨 일로? 네. 근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날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설에 가려고 하거든요. 설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 설에 딸이랑 사위랑 데리고 같이 여행 좀 간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유 씨의 아들과 며느리까지 데리고 여행 간다는 안사돈. 그러니 이번 명절에는 유 씨의 집에는 오지 않는다는 말인 듯 했습니다. 아, 유 씨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그리고 솔직히 명절에 요즘 누가 차례를 지내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사돈네와 여행 간다는 게 좋을 리는 없겠지만 무작정 반대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말을 왜 사돈이 전화해서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 씨가 차례를 지내기는 했지만 보통은 혼자 준비해야 했기에 차례상도 정말 간소했습니다. 며느리 고생시킬 마음도 없는데 대뜸 차례 지내는 유 씨를 비난하는 사돈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걸 왜 사돈이 전화하신 거죠? 아유, 저희 딸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들끼리 이렇게 상의해서 말해주면 좋잖아요. 서로 눈치 보고 기분 상할 일 없이 허심탄회하게요. 허심탄회한 것은 사돈뿐인 듯 했고 유 씨에게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기에다가 대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싸우자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기에 유 씨는 떨떠름하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이 전화할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쉬는데 유 씨는 웃으며 여행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불편한 마음을 조금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 여행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괜히 허락했나 싶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스토리를 들어보니 2박 3일로 다녀온 여행 내내 아들이 하루 종일 운전하고 짐꾼 노릇을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그러니 하고 말았습니다. 다 큰 어른인데 처가에서 고생 좀 한다고 엄마인 자신이 참견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마음과는 별개로 말이죠. 그런데 설에 그렇게 아들을 고생시키더니 돌아오는 추석이 되었을 때는 황당함에 말도 안 나왔습니다. 엄마,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추석이 끝난 평일 어느 날 저녁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를? 아, 콩나물 국에 간할 때요. 소금 넣어요? 간장 넣어요? 아, 간할 때? 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려던 유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정이 없니? 곧 아이를 갖는다며 일을 쉰다던 며느리가 저녁 시간인데 집에 없는 듯 했습니다. 아, 처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하는 말에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유신의 집에서 처음 명절을 치르고 힘들다며 친정으로 갔다는 며느리. 안사돈네 있다가 시집 안 간 처제네 집으로 옮겨가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누가 들으면 몸져 놓을 정도로 며느리를 부려먹은 줄 알 듯 했습니다. 그거 좀 했다고 쉬러 친정에 갔다고. 하, 처음이라 힘들었나 봐요. 아들도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유 씨가 이렇게 기막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례상엔 전을 올리지 않았고 요리라고는 나물 3가지, 조기, 탕국, 산적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과일이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리는 전부 유 씨가 미리 해두어서 음식 준비는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에 오라고 했으니 와서 밥만 먹고 설거지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는 음식 준비하며 그때그때 해두어서 유 씨와 아들 며느리 셋이서 먹은 밥상만 하면 됐죠. 그마저도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했는데 그것 가지고 몸져 놓았다는 게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며느리를 부르느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추석은 추석이라 온 것이지 그 전에는 어버이날에도 유 씨의 생일에도 아들은 왔어도 며느리는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볼 일이 전혀 없었죠.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친정 식구들끼리 모이면 시집살이 당하지 않는 방법,
이런 걸 다 같이 연구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번씩 유신의 집에 오기라도 하면 휴대폰에 불이 나는 게 보였습니다. 메신저에서 단체로 채팅을 한다는데 무슨 할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휴대폰이 진동하다 방전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결혼했으면 그 집 식구도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게 불만스러웠다면 아들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처가 식구들에게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얼마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형도 오늘 온대죠? 그렇지. 네 누나랑 일찍 와서 도와준대. 그럼 퇴근하고 갈게요. 그래. 수정이는 데리고 오지 말고 꼭 너 혼자 와. 내일까지 있는다며. 너희 형도 형수는 놓고 온대. 남편의 제사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온 것은 아니었고 몇 달 지내다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마침 제사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유신의 집에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도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바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것은 거의 5년 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딸과 큰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유 씨를 도와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7시가 넘어서 막내 아들이 도착했는데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좋지 않아 보였죠. 왜 같이 왔어? 또 고생시켰다느니 하는 말이 나올까봐 혼자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며느리는 왜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답 없는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제사 끝나고 같이 친정에 좀 가려고요. 친정? 유 씨도 당황하고 큰아들과 딸도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하루 자고 가기로 했는데 오늘 밤에 친정에 간다니 말이죠. 오늘 간다고? 네. 내일 저희 집에서 다 같이 김장하기로 했거든요. 그러자 아들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은 안 된다고 했잖아. 뭐? 나도 안 된다고 했잖아. 어떻게 우리만 빠져? 다 같이 하는 거를. 며느리가 유 씨의 눈치를 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오늘 우리 아버지 제사야. 당연히 알지. 그래서 지금 같이 참석했잖아. 난 오늘 자고 간다니까? 그럼 우리 집 김장은? 둘의 대화가 서로 허공에 발차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장은 내일 하는데 내가 꼭 오늘 가야 하는 거야? 오늘 다 모이기로 했어. 우리도 오늘 다 모이기로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잔다고도 분명히 말했잖아. 갑자기 투닥거리기 시작하는 작은아들 부부. 아들은 가슴이 답답한 듯 심호흡을 몇 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내 가족이 있는 거잖아. 어떻게 매일 처가 모임만 가? 양심이 있어라. 뭐? 양심?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언제는 우리 가족 사이 좋은 거 좋다며. 아니, 적당히 해야 좋은 거지. 그러자 며느리는 몇 초 말이 없더니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뺨이라도 한 대씩 맞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말없이 제사상을 차리던 딸도 어안이 벙벙한 눈치였습니다. 그러게 이게 무슨 난리야? 그러자 아들이 자신의 머리를 헝클이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내일 김장을 200포기를 해야 한다고. 매년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김장을 2박 3일 동안 한대요. 김장하면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시간 보낸다고. 뭐? 200포기를?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제삿날 하루도 집에 못 있게 해. 제사라고 말을 했는데도
장모님도 막무가내예요. 그러는 와중에 아들의 휴대폰이 또 불이 났습니다. 화면을 보니 장모님, 처형, 처제, 돌아가며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참 괘씸했습니다. 친정만 중요하고 그 와중에 시댁은 멀리하는 신보가 고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사돈과 사돈 처녀들 다 똑같았습니다. 아니, 뒤에서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보면 신보가 고약한 것은 사돈 식구들이 더 심했죠. 안 되겠다. 이리 줘봐라. 유 씨가 아들의 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대신 전화를 받은 유 씨. 지금 제사 중이에요. 들으셨죠? 듣긴 들었는데 제사 끝나고 오라는 걸 늦게라도 못 오나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 예. 저희 아들은 못 갈 것 같아서요. 대신 며느리는 보냈어요. 저희 큰아들도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서 회포도 풀고 그러려고요. 그러면 우리 사위 내일은 오나요? 죄송하지만 2박 3일 있기로 해서요. 주말 동안엔 계속 여기 있을 예정이네요. 참, 제가 사돈한테 많이 배웠어요. 저도 이제 가족 모임 좀 자주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번엔 저도 며느리랑 다 같이 모여야겠어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더 재미나죠? 가족 모임이요? 저기 잠깐 사위 좀 바꿔주시겠어요? 에이, 엄마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 안사돈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오늘은 저희도 가족끼리 좋은 시간 가질 테니까 사돈도 며느리 데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끊으니 작은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박 3일이요? 아니, 말만 그렇게 한 거야. 얼른 제사 지내고 밥 먹자. 아들도 신경 쓰이긴 하지만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휴대폰에 후련해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유 씨도 작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처가에서 아들을 한 번 부르면 유 씨도 며느리를 한 번 불렀습니다. 처가에서 아들을 2번 부르면 유 씨도 며느리를 2번 불렀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와. 이번 주말에요? 그래. 이번 주말에 우리 큰며느리랑 우리 딸이 온다는데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도 떨고 좋지. 아, 저 혼자요? 그게 너도 편하지 않겠어?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되자 어느 날부턴가는 사돈네서 아들을 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참에 확실히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아, 15일에 가족여행 한번 가려고 하는데 그날 꼭 비워둬라. 하루 자고 올 거야. 여행이요? 어디로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태안에 가려고. 저 일정 좀 봐야 해서요. 주말에 너 어차피 할 일 없잖니. 유 씨가 세게 나가자 며느리도 어버버하며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하지만 바쁜 큰아들과 딸을 동원해서 하루 여행을 갔죠. 사실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다 같이 여행 간 것도 하도 오래됐기에 겸사겸사 좋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수정아, 상추 좀 씻고 상 좀 차려줄래? 네, 형님은 안 오시는 거죠? 뭐 돈데? 애 보느라 바쁘지 뭐. 그리고 딸도 사위와 손주를 두고 혼자 왔습니다. 태안 숙소에 도착해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앉아서 술을 홀짝거리고 있었고 유 씨의 딸은 숙소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며느리에게 밥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오빠, 좀 도와줄래? 아이고, 그거 시킬 게 뭐가 있다고. 오랜만에 형이랑 술 한잔 하게도. 사실 미리 그러기로 한 것이었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며느리를 보고는 마음이 약해진 유 씨와 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그래도 평소와는 다른 집안 분위기에 며느리도 놀라긴 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큰아들과 딸은 집으로 돌아갔고 유 씨가 차에 타려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집에 좀 들러. 네? 왜요? 밥 한 끼 더 먹고 가. 네? 밥이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게 아니라 수정이 너 좋아하는 거 해주려고 그러지. 꼭 우리 딸 같아서. 여행이 끝난 뒤에도 유 씨가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아니, 제가 보자 하니까요. 사돈 하시는 게 너무 이상해서 전화드렸어요. 뭐가 이상해요? 아니, 갑자기 그렇잖아요. 꼭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키려고 작정한 사람처럼요. 우리도 이번 주에 모임 있었는데 애를 보내지도 않고 그렇게 붙잡아두면 어떡해요? 그쪽만 가족이에요. 며느리도 친정에 좀 오게 해줘야죠. 어이없는 말에 유 씨도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동안 아들 며느리 둘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사돈 내보니까 우리도 자주 모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명절에도 이제는 여행 못 보낼 것 같아요. 저도 며느리 자주 보며 살고 싶네요.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우리 큰아들네가 다시 미국으로 가는데, 그러면 적적하니까 작은 며느리라도 옆에 끼고 있어야죠. 아니, 요즘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시집살이 시키는 집이 어디 있어요? 왜요? 수정이가 또 알아누웠대요? 아니면 사돈네 집에 피신 갔나? 여보세요. 정말 시집살이가 뭔지 한번 보여드려요? 사돈이 우리 아들 처가살이 시키는 것처럼요? 뭐라고요? 처가살이요? 나는 내 아들처럼 대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며느리를 내 딸처럼 한번 해보냐고요. 유 씨도 젊어서 5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경험이 있기에 사실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자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 시키는 방법을 한 200가지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기회가 없어서 써먹질 못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며느리는 명절엔 친정엔 발도 못 들여요. 아시죠? 시집 왔으니까 우리 집안 귀신 한번 제가 만들어 볼까요? 그러자 사돈이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말 안 듣고 시집 행사 참석 안 하면 집도 뺏어버리겠다. 그런 협박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사돈이 하시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큰아들이나 저희 딸이 바빠서 제가 모임까지는 못 갔는데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남의 아들 데려다가 부려먹고 뒤에서 며느리 조종하고 그러면 아주 그대로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고 통화를 끊었는데 평소엔 잘만 반박하던 사돈이 깨갱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막상 전화를 끊고 보니 괜히 나섰나 싶기도 했지만 그 다음 주부터 주말엔 집에 있게 된 아들을 보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유 씨는 아들을 통해서 사돈네 소고기 세트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서로 굳이 반목할 일도 없고 아들을 이혼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돈임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들이 나중에라도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아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유 씨도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며느리를 통해서 사돈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 서로 통화할 일은 없었지만 아들 며느리도 잘 지내는 것을 보니 나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래야겠죠. 정우야, 엄마도 미안한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엄마까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비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미안해, 정우야. 미안해, 민이야. 근데 우리가 늙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결혼 찬성하기가 힘들다.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알아. 그래서 엄마도 노력해봤는데 너희는 문신 지울 생각 없다며. 그게 결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최소한 그 어깨에 있는 것만이라도 지우는 성의를 보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아빠 설득해 볼게. 엄마,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도 괴로워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어머니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인 이상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결혼할 거예요. 엄마랑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저는 다시는 안 보고 살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김성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박정우와 예비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얼굴을 보았을 때에 좋았던 예비 며느리의 인상은 몸에 새겨진 그림들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 김 씨와 남편을 두고 아들은 편견이라며 항의했지만 김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의 결혼을 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김 씨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예비 며느리. 그것으로 아들이 연을 끊자고 한다 해도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결정이 잘한 결정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아들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 박정우는 명문대를 졸업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속썩을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도 정우 같은 아들만 하나 있었으면 임금님이 부럽지 않겠다. 너도 아들 있잖아, 왜? 아들이 제대로 돼야 말이지. 취직도 안 하고 독립도 안 하고 집에서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안 해. 사람이 아니라 돼지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들한테? 어휴, 그런 모범생 아들을 뒀으니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사고 한 번 안 치고 뭐든 척척척. 이제 결혼만 잘하면 되겠네. 친구의 칭찬에 손사래를 치면서도 김 씨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의 말처럼 이제 마지막 과제인 결혼만 끝내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를 나눈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아들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 여자친구가 있었어? 네, 1년 조금 안 됐어요. 33살인 아들이니 머지않았구나 생각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죠. 29살의 직업은 미용사고 1인 미용실을 운영하며 모아둔 돈도 꽤나 있다는 여자친구. 곧 데리고 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김씨네 집에 방문한 것이 4월 중순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들었던 것처럼 엄청 미인이세요. 미인은 무슨? 그러는 아가씨는 무슨 연예인 같네요. 서로 인사말을 나누는데 김 씨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예쁘장했습니다. 첫인상이 무척 좋았는데 자켓을 입은 단정한 차림새도 한몫했습니다. 뭘 많이 차리셨네요. 그럼 우리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는 날인데 솜씨 좀 부려봤지.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그래서 식탁이 작아서 거실에서 먹으려고. 제사 때나 쓰는 큰 상을 꺼내서 갈비찜, 잡채 등 한 상 가득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거기 앉아요. 네, 김 씨가 건너편을 가리키자 아들의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는 김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자리에 앉자 바짓단이 위로 당겨지며 발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는 화려한 모양의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문신이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것을 보았는지 자리에 앉으려다 말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의 시선이 발목을 향하자 여자는 슬쩍 바지를 내려 발목을 가렸습니다. 얼른 앉아요. 김 씨의 말에 남편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머릿속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상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그쪽을 향했습니다. 김 씨의 편견인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문신을 하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나오니 발목에 작은 꽃이 있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겠거니 애써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꾸 헛기침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그런 것을 질색하는 사람이고 김 씨와도 나이 차이가 좀 있는지라 또 다른 세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 그런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이 갈비찜 직접 하신 거예요? 입맛에는 좀 맞아요? 네.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가 살면서 먹어본 갈비찜 중에서 제일 맛있는데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어머나. 그래요? 네, 그리고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며느리 될 텐데요. 그럴까? 네. 아버님도요. 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살갑게 웃으며 말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문신은 머릿속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무척이나 싹싹한 예비 며느리 덕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미니야. 불편하니까 위에 옷은 좀 벗고 먹는 게 어때? 아직도 자켓을 입고 식사를 하고 있는 예비 며느리에게 김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안 불편해요. 그런데 젓가락질을 하는 팔 부분도 옷이 당기는 듯 했고 4월이라 실내에서 외투를 입고 있기에는 조금 덥기도 했습니다. 더울 텐데. 아까 조금 꿉꿉해서 내가 보일러도 한번 돌려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려서 낮에 보일러를 한 차례 돌려서 그런지 집안은 아직까지 훈기가 돌았습니다. 괜찮아요. 별로 안 더워요. 그런데 목덜미에 붙은 긴 머리칼을 손으로 정리하는데 땀도 조금 났는지 머리카락이 목에 달라붙었습니다. 아, 엄마. 그게요. 오빠. 왜 그래? 아니에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저 걱정 말고 식사하세요. 무언가 말하려던 아들을 여자친구가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웃으며 다시 식사를 시작했죠. 결혼은 올해 가을에 하려고요.
가을이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해? 내년 봄에 하지. 반년은 남았는데요. 뭘? 얼른 결혼하려고요. 그리고 보름쯤 뒤에 상견례 날짜를 정하기로 하고 아들과 여자친구는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봤지? 아들이 나가기가 무섭게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문신? 김 씨는 단번에 남편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아휴, 그게 무슨?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하나쯤 다 있지 뭐. 흉측해. 김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요즘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 사실 김 씨 마음속에도 깨름직한 기분이 들었지만 남편이 하도 싫어하는 바람에 거꾸로 그런 남편을 김 씨가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때도 별 탈 없이 지나갔고 아들이 결혼할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겠다고? 알았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첫 만남 이후로 종종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예비 시부모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했다던데 그런 마음이 예뻐 남편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니야, 안 덥니? 원피스를 입고 온 며느리는 더운 날에도 가디건을 벗지 않고 있었습니다. 벌써 초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외투를 입을 날씨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실내에서 말이죠. 늘상 외투를 벗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에어컨 틀까요? 아들이 에어컨을 켜자고 말했지만 아직은 그 정도 날씨는 아닌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더운지 얼굴이 붉었습니다. 속에 반팔 입은 거 아니야? 김 씨가 예비 며느리에게 재차 말하자 무언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도 도저히 못 참겠는지 주춤주춤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그러더니 민망한 듯 팔을 쓸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김 씨도 남편도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팔을 따라서 팔꿈치까지 문신이 보였고 목이 깊이 파인 옷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바로 밑에까지도 슬쩍 문신이 보였습니다. 팔과 목 밑에 그림을 연결해 보자면 모르긴 몰라도 옷에 가려진 가슴팍에도 큼직한 그림이 이어질 듯 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이 석상처럼 굳어있자 예비 며느리가 멋쩍은 웃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아들이 변명조로 말했습니다. 요즘 문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목에 있던 작은 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크기가 예쁘게 봐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자세히 보자 잉어인지 뭔지 웬 생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잉어의 커다란 눈알이 김 씨를 노려보는 듯해서 슬그머니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남편이 그런 예비 며느리를 보고 받은 충격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결혼할 거야? 직설적인 남편의 말에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렇잖냐? 그게 뭐야? 조폭도 아니고. 여보, 언성을 높이는 남편을 김 씨가 말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남편이 무어라 하는 것은 서로의 기분만 상할 듯 했습니다. 그 발목에 있는 것도 남사스러운데 팔뚝에 그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 드레스 입고 식을 올리겠다는 거야.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뭐야? 그럼 그게 잘했다는 거야. 문신이 있으면 어때요? 남들 보기 창피해서 어떻게 친척들 초대해서 식을 올리냔 말이야. 남들 보는 게 뭐가 어때서요? 오빠, 그러지 마. 그래 여보. 당신도 좀 진정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김 씨는 그런 남편을 달래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나는 절대 반대야. 남편은 아들이 나간 뒤에도 여전히 씩씩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건 뭐야. 사람 민망하게. 아니,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꼬라지로 여기라.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연히 나도 싫지. 며느리가 그런 문신이 있다면. 등짝에도 있을지 누가 알아? 그건 그렇지. 김 씨도 남편을 말렸지만 사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문신 몇 개 있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예비 며느리가 한 문신은 꼭 영화에 나오는 조폭 마누라 같았습니다. 그래도 양가 인사까지 다 해놓고 결혼을 엎어? 아, 왜 못 엎어? 아이고, 지우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 지워도 말이야. 그런 문신을 한 거면 과거에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 어떻게 알아? 김 씨도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래도 아들과는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문신 지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고 아프기도 하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지우라는 게 말이 돼요? 아들은 기분이 상한 듯 말했습니다. 너는 그게 괜찮니? 아빠는 과거가 의심된다고까지 하던데. 과거요? 저도 처음엔 조금 놀랐죠. 당연히. 근데 문신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김 씨도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부모인 이상 내 자식이 그런 문신이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아들이 아니라 딸이 그런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같을 것이었습니다. 그럼 드레스도 그 상태 그대로 입을 거야? 그건 얘기 중인데요. 긴팔 드레스 입을 거예요. 어차피 가을이니까. 근데요, 엄마. 요즘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생각해 주세요. 친척들이나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그럼 그게 잘못된 거죠. 남의 몸에 뭘 새기든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냥 조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눈썹도 다들 문신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지워야 해요? 그게 그거랑 같니? 다를 건 뭐예요? 앞으로 문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들이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편도 무척이나 단호해서 전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 허락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 그래. 그래도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봐. 뭘 만나? 쉴 때도 그러네. 만나도 소용이 없어. 김 씨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니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었죠. 그럼 나라도 한번 만나볼게. 어떻게 남녀 사이를 이렇게 갈라나? 그래서 김 씨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바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만나자고 하긴 했지만 김 씨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문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크기나 그림이나 패션으로 하는 보통 문신 같지도 않았고 예비 며느리가 다시 보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밖에서 만난 예비 며느리는 약간 주눅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싹싹하더니 이런 걸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이라 반팔 반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니 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너 허벅지에도 있니? 반바지 사이로 살짝씩 보이는 또 다른 문신. 아, 네. 이건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짓단을 손으로 끌어올려 보여주는데 반바지 라인을 따라서 띠처럼 허벅지를 한 바퀴 감싸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옷으로 가려지지 않은 문신들이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알게 된 거 이제는 숨길 것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근처에 맛있는 데 있대요. 굳어있는 김씨엔 아랑곳 없이 아들이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다며 차를 몰아 어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보쌈집이래요. 엄마 보쌈 좋아하시잖아요. 차에 타서 이동을 하는데 어디선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니야. 아까부터 전화 오는데 아니야. 안 받아도 돼. 받아봐. 급한 전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스팸 전화야. 요즘 이상한 전화가 계속 오네. 김 씨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식당 문 앞에 선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서질 못했습니다. 노타투존. 식당 문에 크게 적혀 있는 문구였습니다. 타투가 문신이니까 노타투존이면.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문신이 있는 사람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팻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식당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문신 있는 사람을 금지하는 곳이 있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사장님. 문에 이게 뭔가요? 아들은 식당 문을 열고 가서 카운터에 앉은 사람에게 항의했습니다.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미니를 힐끔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노타투존이요? 말 그대로예요. 문신 있는 분들은 저희 식당에 못 들어오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요.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사고도 있었고요. 아무튼 손님들한테 위화감도 조성하고 저희 식당 방침이에요. 아들이 또 따지려고 하자 예비 며느리가 그런 아들을 말렸습니다. 오빠. 가자. 김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김 씨 일행을 힐끔거렸습니다. 김 씨가 먼저 식당을 나왔고 아들과 여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다른 데 가죠. 아들의 말을 듣고 김 씨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우야, 엄마도 미안한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김 씨도 애써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화지 마냥 검은 그림이 도배되어 있는 여자를 보니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선입견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예비 며느리의 과거 행실마저 의심이 갔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녔다면 저러고 다니지는 못했을 테니 말이죠. 남이면 문신으로 잉어를 그리든 용을 그리든 전혀 신경 쓰지 않겠지만 내 며느리, 아들의 아내, 그리고 손주의 엄마가 될 사람이 그런 문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엄마까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비 며느리는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미안해, 정우야. 미안해, 미니야. 근데 우리가 늙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결혼 찬성하기가 힘들다.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알아. 그래서 엄마도 노력해봤는데 너희는 문신 지울 생각 없다며. 그게 결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최소한 그 어깨에 있는 것만이라도 지우는 성의를 보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엄마도 최선을 다해서 아빠 설득해 볼게. 엄마.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며 김 씨도 괴로웠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김 씨와 남편을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인 이상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결혼할 거예요. 엄마랑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저는 다시는 안 보고 살아요. 그 말에 김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물론 결혼을 반대하면 아들과의 사이가 원만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문신을 지우기보다는 부모와 연을 끊는 것을 택하겠다는 아들.
굳은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는 아들 옆에서 예비 며느리는 울고만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옷 사이로 보이는 문신들이 김 씨의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대로 가실 거죠? 그러면 저희 결혼식에도 오지 마세요. 아들의 말에 김 씨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김 씨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 놈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집으로 돌아온 김 씨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게 잘하는 게 맞을까? 됐어.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다는 놈은 생각하지 마.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이 누구보다 힘들 것임을 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참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까지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안 보고 살 거야? 정우만 부모 없이 식 올리게 될 텐데. 시간이 흐르자 김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큰 잘못이나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족이 파탄이 나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부모 생각이 있는 놈이라면 전화 한 통이라도 했겠지. 한편으론 남편의 말도 맞았습니다. 남편의 반대의 아들은 설득해 보려는 노력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정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자 메시지 한 통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날까지 이런 상태라면 정말로 부모와 연을 끊고 살 생각인 듯 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남편도 아들이 한 번이라도 찾아왔다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올게. 김 씨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터덜터덜 밖으로 나갔습니다. 머리라도 좀 비우고 싶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린 뒤에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우편함에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큰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발신자가 누군지 적혀 있지가 않았습니다. 여보, 이런 게 왔는데. 받는 사람 이름에는 남편과 김 씨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난 몰라. 뜯어봐봐. 김 씨가 봉투를 뜯어보자 봉투 안에서 웬 종이들이 후두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는데 인화한 사진들인 듯 했습니다. 이거 미니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예비 며느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들여다보고는 단말마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진 속엔 머리를 샛노랗게 물들이고 담배를 물고 있는 앳된 모습의 예비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속에는 헐벗은 모습의 예비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남녀들이 바닥에 술병을 늘여놓고 음주하며 놀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는 울고 있는 여학생과 그런 여학생의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예비 며느리. 석살이 훤히 보였는데 전부 문신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량배들이 한 소녀를 괴롭히고 있는 듯한 사진이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앳된 모습을 보니 학창 시절일 것 같은데 누가 보아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때 사진들 사이에서 쪽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거기엔 장문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민희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폭력 사건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는 예비 며느리.
그리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진 속 피해자가 바로 발신인이었습니다. 민희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도 받지 않고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김 씨 부부에게 연락했다는 피해자. 내일 당장 결혼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불쌍한 마음에 알려준다는 메시지에 남편은 거의 뒤로 넘어갔고 김 씨 또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우 그놈은 이걸 알고 만난 거야. 설마 그랬겠어. 김 씨와 남편은 망연자실에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앉아 있다가 김 씨가 서둘러 사진들을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정우한테 가봐야겠어. 얼른 가봐. 안 오겠다 그러면 끌고라도 와. 그런 김 씨에게 남편은 얼른 가보라며 떠밀었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아들의 자취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마구 누르는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쩐지 초췌해 보이는 아들. 정우야, 너. 이거 좀 봐. 그러자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도 받으셨어요. 너도 받았어? 이미 우편을 받아본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은 듯 했습니다. 요즘에 자꾸 이상한 전화가 오는데 안 받더라고요. 아마 이거 보낸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몰랐니? 몰랐어요. 문신도 어릴 때 멋모르고 한 거라고 그랬고 학창시절에 친구들한테 괴롭힘도 당했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신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보셨잖아요. 정말 밝고 예쁘고 착실한 친구였어요. 그건 김 씨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문신만 없었다면 김 씨도 두 팔 벌려 환영했을 만한 신부감인 듯 보였습니다. 겉만 보면 말이죠. 아들은 김 씨보다도 깊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미니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나자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자 여자가 헐레벌떡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놀란 표정을 짓는 여자. 이거 설명해봐. 아들이 바닥에 사진 뭉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 오해야. 그 미친, 아니 걔가 나를 어릴 때 괴롭히던 애거든? 근데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자꾸 전화를 하고 결혼 회방 놓겠다고 하고. 사진만 봐서는 그 애가 널 괴롭혔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사진이야. 아니, 다 합성된 거야. 어머니 아니에요. 이거 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미니 너잖아. 너 이 애를 이렇게 괴롭힌 거야? 아니라니까요? 모함이라니까요? 버럭 소리를 지르는 여자.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문신 때문에요? 이건 문신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네가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킬 수 없어. 오빠,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 여자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서둘러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는 끈질기게 울려댔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전화 받아봐도 돼?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 여자가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 그렇게 날 못 믿어? 여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믿고 싶어서 통화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부모님하고 연 끊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 나 문신 있는 것도 다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 내가 좋다고 했잖아.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내가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다. 나는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너무너무 괴로웠어. 그런데 이 사진들을 보고 나서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화 바꿔줄 생각 없으면 우리 아들이랑은 내일 결혼 못할 거야.
그러자 여자가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아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김 씨는 마음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이 혹시나 이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습니다. 대쪽 같은 성민은 자기 아빠를 꼭 닮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는 판단할 정신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한다는 거지? 그 사이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여자의 행동을 보면 아마도 사진들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미친년은 고소할 거야. 그리고 오빠도 나랑 헤어지고 후회하지 마.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파혼을 하면서 잃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무슨 사기를 쳤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 고소 실컷 해봐. 누가 잘못한 건지 잘잘못을 따져보고 싶다는 거지? 그러자 여자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일식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이만 나가줘. 아들의 말에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노려보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털썩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김 씨는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 씨도 남편과 자신의 행동이 100%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혼 하루 전날에 천만다행으로 아들의 지옥행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 좀 뵈러 갈게요. 그래. 아들은 김 씨를 따라서 집으로 갔고 남편에게 똑같이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묵묵히 감싸 안았습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상처가 안 남는 건 아닐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아들과 연락을 끊고 속이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김 씨만큼이나 치열한 고민을 했을 게 분명했죠. 그날 이후로 여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쯤 뒤에 피해자로부터 또 다른 연락을 받게 됐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했고 여자가 선처를 해달라며 잘못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꼭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죠. 그것 때문인지 김 씨 가족에게까지 연락할 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분한 마음도 들었지만 김 씨는 아들이 그런 여자와 더 이상 얽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시간이 흐른 뒤 털어버렸지만 그 이후로는 문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 씨의 편협한 생각일 수는 있지만 김 씨도 그 이후로는 왜인지 큰 문신이 있는 사람은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겪은 일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신이 있다고 모두 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듯 했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며느리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은 게 억울해서 말이야. 그리고 너는 바보니? 그렇게 음식 신경 써가며 평생 키웠는데 그런 음식만 얻어먹고 살아? 저희 생활 방식이에요. 엄마가 지나치게 참견하고 계신 거예요. 참견 안 하게 생겼어? 어떻게 시부모가 왔는데 인스턴트 음식만 내놔? 그것도 햇반이랑. 어머니, 며느리가 밥 차리는 사람이에요? 뭐? 그러면 나는 밥 차리는 사람이라서 명절마다 너희 내려오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던 거야? 저희가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왜 엄마가 해줘놓고는 저희한테 똑같은 걸 바라시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간섭하실 거면
앞으로는 올라오지 마세요. 그래. 앞으로는 일절 간섭 안 하고 살 테니까 후회 말아라. 아버지, 나쁜 놈 지엄마가 너 얼마나 애면글면 키운 줄도 모르고. 네가 좋다면 그렇게 살아. 더 이상 절대 간섭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나간다는 말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도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괜히 참견해서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원하던 대로 나가서 알아서 잘 살아봐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선복자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 씨는 아들 며느리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살던 집도 내어주었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 며느리, 어떻게 사는지 터치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차 되던 때에 처음으로 아들네 집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며느리인 줄은 몰랐고 내 아들도 이런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이 참견하는 걸 싫어한다지만 도를 지나친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선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선 씨도 그렇게 부모 간섭이 싫다는 아들 며느리에게 정말 간섭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 인생의 쓴맛을 알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선 씨는 24세의 4살 연상인 남편을 만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엔 시골에 시어머니가 살고 계셨죠. 아직 소식 없냐? 네, 아직이요. 종종 연락을 해서 아이가 들어섰는지 안 들어섰는지 확인하셨던 시어머니. 어휴, 너는 뭐가 모질라서 여적 애를 못 가져. 우리 옆집 며느리는 벌써 넷째 낳았어. 너랑 동갑이라더라. 죄송해요. 지금이야 다들 늦게 결혼해서 인공수정이다, 시험관이다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엔 임신을 못하면 전부 여자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워낙 시골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더 강했고 생각한 걸 내뱉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너희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야? 우리 아들은 지금 30이 넘었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말에 선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발견한 남편이 들고 있던 수화기를 낚아채 갔습니다. 어머니, 애먼 사람 잡지 마세요. 뭐야? 전화 끊을게요.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선 씨를 달랬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생기면 가지면 되는 거야. 또 없으면 어때? 나는 괜찮아. 선 씨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은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빈말이라도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한 것이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기적같이 선 씨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의 나이에 아들 박정훈을 낳았습니다. 힘들게 갖게 된 자식이라 무척 귀했는데 하필이면 아들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알러지도 많아서 밥 한 끼도 함부로 못 먹였습니다. 식재료도 늘 좋은 것만 썼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이면 선 씨가 대부분 만들어 먹였습니다. 다행히도 커가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솜씨 좋은 선 씨가 몇 끼마다 집밥을 제대로 차려 먹이니 아들은 인스턴트 음식은 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영선이는 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선 씨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요즘에 맞벌이 안 하고 살겠다고? 근데 그걸 왜 좋아하고 있어? 같이 벌어야 아들 고생 덜하지. 그런 선 씨를 친구는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둘 중 하나는 집에 있어야 애도 키우고 살림을 하지. 너무 구시대적 발상 아니야? 하긴 아들내미 돈 잘 버니까
외벌이로도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집안 돌볼 사람 있어야 좋지. 그거야 그렇지만 다들 며느리가 전업주부 한다 그러면 싫어하던데 특이하네. 밥 잘 챙겨 먹고 아이 잘 키우고 살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후 첫 명절,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왔니?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그래. 어서들 와. 배고프지? 선씨 부부는 버선발로 아들 부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래. 어서 앉아. 선씨는 아들네 부부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거한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밥상 차리는 데는 이골이 난 선씨였습니다. 아들에게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물어보아서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해 놓았죠. 잘 먹겠습니다. 아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오랜만에 집밥 먹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너희 집에서 밥 안 먹니? 먹죠? 선씨는 아들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선이 너도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말해. 보내줄 테니까. 다 맛있네요. 직접 다 요리하신 거예요? 그렇지. 대단하시네요. 차례를 지내지 않는 선씨네는 다음날 아침 일찍 아침상을 차려주고 서둘러 아들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의 사돈도 딸이 보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선씨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병원이라고? 서울에 잘 돌아갔나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아들. 아니, 왜? 어디 다쳤어? 올라가다가 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식중독이래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식중독에 왜 걸려?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처갓집에서 돌아오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이래요. 아니, 뭘 먹었길래 그래? 그냥 한 끼는 밖에서 사 먹었고요. 한 끼는 집에서 먹었는데 그럼 식당에서 먹고 그랬나 보다. 집에서 요리한 음식으로는 식중독 잘 안 걸리니까. 요리한 건 아니고요. 하는 거 데워서 먹은 거예요. 그 말에 선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씨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온다고 잔치상처럼 차렸는데 아들은 처갓집 가서 얻어먹은 것들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금방 퇴원할 수 있대? 모레 퇴원해요. 또 전화 드릴게요. 선씨는 아들과 전화를 끊고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잔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끼 정도는 사돈이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죠. 요리 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처갓집에서 그 정도 대접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속상했습니다. 선씨도 며느리 위해 평소 새 가족이 먹었던 것보다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씨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식을 하는 것도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도 그 집 문화겠거니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2해가 지났을 때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서울에 있는 엄마 아빠 살던 아파트 있죠. 그게 왜? 거기 세입자 계약 언제 끝나요? 내년 5월에 나간다던데. 그럼 저희가 내년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해서요. 선씨는 몇 년 전에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남편과 함께 귀촌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당시엔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아들에게 따로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는데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아들. 이사할 생각이 있다면 아들의 생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는 새로 좀 하려고요. 지금도 신혼부부가 살고는 있었지만 남이 살던 집에 바로 들어가 살기는 싫은 눈치였습니다. 그럼 리모델링하게? 네, 영선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해서 견적 보고 있어요. 집을 내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저들끼리 상의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선씨 부부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이었고 나중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들 부부가 들어와서 살면 전세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견적 보고 말해줘. 그건 엄마 아빠가 해줄게. 정말요? 아들도 혼자 벌어서 가정을 돌보아야 하니 보태줬던 전세 자금은 아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었을 때 선 씨는 집과 함께 리모델링 비용 6천만 원도 보태주게 되었죠. 아들이 이사한 후 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휴일과 주말이 겹쳐 굉장히 길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우리가 서울에? 네. 버스 타고 오셔서 주무시고 가세요. 추석 당일부터 주말까지는 처갓집에 가 있기로 했어요. 저희 이사했는데 집들이 겸해서 올라오세요. 아들이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초대해 준 것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랑 같이 올라갈게. 추석 당일부터 주말까지 처갓집에 가는 거면 처가에는 4일 동안 있는 것이지만 선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간다는 것에 설렜죠. 종훈아, 너희 밥솥은 잘 돼? 며칠 뒤 집들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선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솥. 있긴 있는데 조그만 거예요. 저 자취할 때 쓰던 거요. 그거? 엄마가 사줬던 거? 이래서 2인용 미니 밥솥을 쓰고 있다는 아들의 말에 선 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래, 또 뭐 필요한 건 없고? 그러자 아들이 잠시 고심하더니 청소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장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로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 씨는 마트에 가서 무선 청소기와 밥솥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배송은 아들의 집으로 해달라고 했죠. 요즘 청소기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밥솥까지 하니 큰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사면 두고두고 쓸 수 있으니 기분 좋게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니, 무슨 반찬을 그렇게 많이 해? 추석이 다가오자 선 씨는 갖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가져가야 며느리가 우리 온다고 밥 차리느라 고생을 안 하지. 버스 타고 갈 건데 너무 무겁지 않겠어? 둘이 나눠서 들면 되지. 간장게장, LA갈비, 동태전, 고추전, 파김치, 무말랭이 무침. 선 씨가 서울로 가지고 가기 위해 싸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스박스 2군데다 나눠 담았습니다. 아들네에 하루 묵을 건데 옷이나 다른 짐들보다 음식이 훨씬 많았죠. 선 씨도 젊었을 적에 시어머니가 오시면 어떤 반찬을 차려내야 하나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들의 방문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먹이고 말이죠. 그렇게 선 씨 부부는 짐을 잔뜩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멋지게 했어. 우리 집 같지가 않네. 아들이 보내준 사진으로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딴 집 같았습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아니었는데 실내만 보자면 고급 신축 아파트 같았습니다. 잘해놓고 사네. 남편도 감탄할 정도였죠. 선 씨가 살던 때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받아라. 이게 다 뭐예요? 집에서 반찬 좀 해왔어. 너희 먹으라고. 그러자 아들이 받아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데리고 돌아다니며 집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이거 냉장고 넣어야 하는데.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아이스박스를 뜯고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 하나 둘 넣기 시작했습니다. 선 씨도 그 자리에 서서 집 구경을 하다가 문득 냉장고에 시선이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언뜻 보아도 냉장고 안은 텅텅 비어 보였습니다. 맥주나 생수 같은 건 보이지만 반찬통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먹다 남은 것인지 뜯은 참치캔이나 투명 봉지에 담긴 음식물 같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 씨는 애써 눈을 돌렸습니다. 아, 밥솥 왔니? 청소기랑. 네. 왔어요. 며느리가 거실 한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 씨가 사준 무선 청소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밥솥은? 되게 좋은 거래. 그러자 며느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게요. 여기에 넣어놨어요. 선 씨가 어리둥절해하며 며느리가 가리킨 곳을 보자 부엌 옆 다용도실에 박스도 뜯지 않은 밥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 안 쓰고 넣어놨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서요. 그냥 다른 밥솥이랑 똑같아. 네. 선 씨가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선 씨를 불렀습니다. 엄마, 점심은 나가서 먹죠. 나가서? 그래. 그렇게 하자. 간단하게 먹지 뭐. 그래서 점심은 집 근처 갈비집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선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녁엔 자장면 시켜 먹을까요? 그래도 추석 전날 저녁인데 자장면을 시켜 먹자는 아들. 점심도 외식했는데 저녁은 집에서 먹지. 번거로우니까 그렇죠. 밥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번거로워. 차리는 거 좀 도와줘? 아니에요. 그러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부엌에서 무언가 한참 부스럭거렸습니다. 선 씨와 남편은 거실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세요. 벌써? 밥솥 돌아가는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10분 만에 밥을 차렸다는 며느리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뭔가 차린 것은 맞는 듯한데 말이죠. 그리고 선 씨와 남편이 식탁 앞에 섰을 때는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빨간 음식과 햇반 그리고 캔에 담겨있는 김치. 이게 아들과 며느리가 내온 전부였습니다. 메인 요리로 보이는 빨간 음식은 자세히 들여다보니 곱창볶음 같았는데 호일로 된 일회용 그릇에 통째로 데운 듯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릇이나 접시에 덜어져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밥도 곱창볶음도 전자레인지로 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밥솥 사줬더니 왜 햇반을. 선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아, 번거롭잖아요. 나중에 설거지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는 햇밥 먹어요.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냉장고에 가득 채워진 선 씨의 반찬은 꺼내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처음 선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인데 이런 밥상이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이런 것도 요즘 말하는 꼰대인가? 내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인가 싶었죠. 김 드릴까요? 며느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선 씨의 입장에선 모르는 것도 아는 것도 모두 다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평소에도 밥솥은 사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상자째로 창고에 처박혀 있던 밥솥이 이해가 갔습니다. 햇반이 오히려 더 맛있어요. 이분이면 데워서 먹으니까 더 좋고요. 선 씨는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아들에게서 들려왔습니다. 왜 며느리에게 묻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며느리는 3년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준비도 며느리가 도맡아 했을 텐데 텅 빈 냉장고나 밥솥이 없는 부엌. 선 씨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며느리의 건강이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 씨와 남편은 마지못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선 씨는 속에서 무언가 울컥했습니다. 선 씨 부부가 왔다고 일부러 이렇게 차린 게 아닌 이상은 평소에도 아들이 이런 저녁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선 씨 또한 거한 저녁상까지는 바라지 않았어도 이런 푸대접은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얻어먹는 밥이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선 씨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야 할지, 무엇이 됐든 실망스러운 기분을 감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두운 선 씨의 표정을 본 아들이 그래도 제 와이프라고 감싸며 말했습니다. 에이, 밥솥에 한 것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곱창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저희도 맛있어서 자주 사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리자고 한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남편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두 입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선 씨와 크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애써 참는 듯 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싸온 반찬들 있잖아. 그거라도 내오면 되지. 선 씨가 해온 반찬들만 밥상에 올려도 푸짐한 한상이었습니다. 또 설거지하기 번거로워 냉장고에서 안 꺼냈나 싶었습니다. 선 씨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선 씨가 싸온 반찬통을 그대로 꺼내서 식탁 위에 뚜껑만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반찬통도 작은 것들이 아니고 식탁에 그대로 두고 먹기에는 사이즈가 컸습니다. 이쯤 되니 며느리가 일부러 그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시부모가 왔는데 어쩜 이러나 싶었습니다. 아니, 하는 행동을 보니 선 씨 부부가 돌아간다고 한들 이 반찬들을 다시 꺼내서 먹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선 씨도 시집살이를 꽤나 했기 때문에 꼬투리 잡고 싶지 않았지만 도무지 선 씨의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맛있네. 남편이 한마디 하자 선 씨도 별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분만 상할 테니 말이죠.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는 게 어때? 요즘 반찬 가게에 찌개 같은 것도 다 팔잖아. 하지만 아들의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되어 한마디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지 얼마나 됐다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마디 했다고 아들이 기분 나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집에서 몇 끼나 먹는다고요. 대충 먹으면 되죠. 그러면서 며느리 눈치를 보는데 선 씨도 더 이상 말을 말자 싶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는 반찬통들이 그대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설거지도 아들이, 청소기 돌리는 것도 아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들이.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어쩜 저런 머슴 기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청소기 얘기를 꺼냈나 싶었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기에 그런지 며느리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듯 보였습니다.
선 씨도 사람인 이상은 며느리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갯말을 굳이 밖으로 꺼내는 불상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아들은 이불이 깔려있는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자라. 선 씨는 불을 끄고 남편과 나란히 누웠습니다. 나 너무 속상해. 알어. 근데 어쩌겠어. 그러지 맙시다. 다 알아서 사는 거지. 그래도 종훈이는 매일 그런 거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뭐하러 영선이가 집에 있어야 하는 거야? 종훈이 건강 때문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는지 당신은 알잖아. 아, 왜 몰라. 근데 종훈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그리고 어떻게 시부모한테 그런 밥상을 차려줘?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뭘 모를 수도 있지. 그 말에 선 씨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한테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랐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날 새벽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나 화장실 좀. 선 씨가 잠결에 묻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러고선 거실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려는데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 잠들기 전 선 씨가 남편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한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갑자기 자신이 거론되는 바람에 선 씨는 더욱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초대하는 건 싫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 집도 주시고 인테리어도 해주셨는데 한 번은 초대를 했어야 했잖아. 그런데 자꾸 밥 가지고 뭐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미안해. 엄마가 그거에 좀 예민해. 선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그 상황에 그 정도 말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집에 있다고 식모 노릇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래? 맞잖아. 그리고 집 가지고도 우리 집 안 갔다 어떻다 하시는데 우리 주신 거 아니었어? 맞지. 근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셔? 설마 집 주셨다고 이제부터 마음껏 들락날락 하실 건 아니지? 절대 안 그래. 그런다고 해도 내가 가만히 있겠어? 듣자 하니 처음엔 며느리에게 어이가 없었지만 아들이 더 모질이 같았습니다. 저러니 머슴짓하면서 살고 있는 듯 했지만 제 부모 욕하는 줄도 모르고 마누라만 달래고 있는 아들이 제일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문이 끽 하며 열렸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설마 엿듣고 계셨어요? 기가 찼습니다. 듣고 있었던 건 맞는데 엿들은 건 아니고 지나가다 들린 거야. 비밀 이야기면 문 꼭 닫고 작게 이야기하지 그랬니? 선 씨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오히려 선 씨를 나무랐습니다. 남의 집에서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이. 남편과 아들 부부 신경 쓰지 말자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뭔지 시부모가 뭔지 모르는 것들은 배려도 아까웠습니다. 남의 집은 이게 왜 남의 집이야? 내 집이지? 그러자 아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생각을 해봤는데 며느리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은 게 억울해서 말이야. 그리고 너는 바보니? 그렇게 음식 신경 써가며 평생 키웠는데 그런 음식만 얻어먹고 살아? 그게 저희 생활 방식이에요.
엄마가 지나치게 참견하고 계신 거예요. 하기야 그래도 좋으니 둘이 잘 살고 있긴 한 것이겠죠. 아주 천생연분을 만난 듯 했습니다. 참견 안 하게 생겼어? 어떻게 시부모가 왔는데 인스턴트 음식만 내놔? 그것도 햇반이랑 밥솥은 뭐하러 받은 거야? 며느리가 밥 차리는 사람이에요? 뭐? 그러면 나는 밥 차리는 사람이라서 명절마다 너희 내려오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던 거야? 저희가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왜 엄마가 해줘놓고는 저희한테 똑같은 걸 바라시는데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저희 사는 방식 가지고 간섭하실 거면 앞으로는 올라오지 마세요. 그때 남편이 소란에 깼는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일절 간섭 안 하고 살 테니까 후회 말아라. 아버지, 나쁜 놈. 지 엄마가 너 얼마나 애명 걸면 키운 줄도 모르고. 네가 좋다면 그렇게 살아. 더 이상 절대 간섭하지 않으마. 됐지? 아들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자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나간다는 말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도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괜히 참견해서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원하던 대로 나가서 알아서 잘 살아봐라. 아버지, 여보, 짐 챙겨. 나가게. 이 시간에 어딜 가신다는 건데요? 돈 있으면 갈 데가 없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이사 날짜나 상의해봐라. 남편이 선씨를 닥달해 짐을 챙겨 집 밖을 나섰습니다. 다 들었어? 저런 놈은 정신 차려야 해. 그냥 신경 끄라며. 아무리 그래도 지 엄마한테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럴 거면 주는 것도 받지를 말던가. 남편은 선씨보다도 화가 단단히 난 듯 보였습니다. 진짜로 쫓아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전세 자금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알아서 살라 그래. 그게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그 외에는 한 푼도 물려주지도 않을 거야. 나 죽어도. 그 말에 선씨가 놀란 눈을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훈이 그놈 나가면 그 집은 그냥 월세 주고 나오는 돈으로 매달 여행이나 다니자고. 남편의 말에 선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선씨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자식을 아무리 귀중하게 키워봤자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 끝이었습니다. 다 큰 자식은 제 갈 길 가게 놔둬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괜한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장담한 대로 2달 뒤에 아들을 그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월세를 구해서 나갔다는데 솔직히 아들 부부처럼 살면 애 낳고 잘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태어나는 애도 햇밥 먹이며 키우려나 걱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선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햇반을 먹이든 보리밥을 먹이든 다 알아서 하겠거니.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떠오를 때면 아들 얼굴 대신 그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번쩍 다시 정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냅둬라 간섭하지 말아라 했으니 보란 듯이 잘 살지 못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선씨의 관심밖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남은 인생은 자식 걱정 없이 오롯이 선씨 부부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